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핵 문제로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6개월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는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한국은 10년 전 기준으로도 핵을 4,000개 이상 즉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해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그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최신 군사 기술과 높은 국방 예산, 그리고 정예화된 군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핵무장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한국인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특히 연평도와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초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한때 공상과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리얼리티쇼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26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도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를 운영했던 핵물리학자 지크프리드 해커는 한국의 핵 관련 엔지니어링 능력에 대해 핵 분야에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 필요한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인데 한국은 핵 관련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다.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하는 순간 그 누구도 그 힘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또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핵 국가로는 유일하게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엔킷 판단은 한국은 이미 자체적인 미사일 강국, 다른 핵 확산국에 비하면 전례가 없는 수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이미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장은 한국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며 세계의 대중음악과 김치로 알려지기보다 핵폭탄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와 공무원들 중 핵무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분의 1에 그쳤지만 핵무장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미국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대해 북한의 무기고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전 세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숨기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준비 개발이 끝나 있다고 본다. 그들의 무기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외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 만약 한국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그들은 단 6개월, 아니 3개월 안에도 핵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현무사의 정체도 현무호의 정체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현무6을 개발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로 개정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어디다 숨겨놨다 꺼내온 것처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빠르게 선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형으로 개발해놨다는 것이고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침에 맞는 미사일을 먼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무이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0년에 이미 중국 주요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군사 극비사항으로 숨겼기 때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이나 형상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연구기관인 ONN이 민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한국의 안흥 일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TEL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첨부된 위성 사진에 식별된 물체의 길이를 보면 총 중량 36톤에 부합하는 크기와 길이였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 미사일은 심각한 군사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그랜드슬램을 탄두에 우겨넣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물리학적 계산으로는 400배가 넘지만 실제로 다른 저항에 의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력은 상식적으로 더 무거운 것이 훨씬 빠른 속도로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당연하다. 그랜드슬램은 그냥 폭격기에서 떨어뜨리지만 현무호는 마하 510에 달하는 속도로 지면에 처박힌다는 차이를 생각해보면 진짜 터무니없는 미사일이 분명하다. 거기에 2차 대전 때보다 성능이 한참 올라간 현대 폭약을 장착하고 있고 그랜드슬램과 달리 극초음속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인데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그랜드슬램의 4배의 중량과 10배의 속도를 갖춘 이 물건은 이론상 그랜드슬램의 400배의 위력을 갖는다. 과장이 아니라 지하시설까지 단숨에 들어가 그 일대를 지하부터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상 미니트맨급 탄도미사일이다. 즉, 한국은 벌써 중량 50톤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처럼 한국은 중국 혹은 전 세계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온 것이 분명해졌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음에도 유일하게 균형을 지켜온 국가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선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선언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군은 북쪽 핵심 도시인 리만을 재탈환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잠수함을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발트해 해저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2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유럽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지역 내 안보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협력 요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
한국산 방산 무기의 성장 속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공격 무기를 구매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외신도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는 신공이 있지만 이전에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해줄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하나 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K239 천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하나 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한 외의 구매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대함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대로템의 경우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작년에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심도 깊은 관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 우주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 이들은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제품을 현대로템의 지상무기 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협력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K 동계 시험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곧 노르웨이에서 한국산 KNO 전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마침내 슬로베니아도 K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 현지 군 소식통은 우리 방사청과 슬로베니아 정부가 K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은 방사청 정보 공개 목록 중 K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의 선택을 보고 K 전차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통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K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슬로베니아의 K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건 폴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K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K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도 3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에 K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는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가 DX 코리아 2022에서 K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딩쿠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면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양자 회담으로 국방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루마니아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둔 국제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군사 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 전차 도입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건 이 또한 폴란드의 영향이 무척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한국방산 대규모 구매로 유럽에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K는 현대로템이 2003년 개발에 돌입해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5세대 최신 전투 차량으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 통제 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DX코리아에서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를 실물 전시했는데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입을 더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방산 효자템으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K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 KPL의 스펙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될 KPL은 세부 협상이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선 65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 영토가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 인프라를 비롯해 공병 장비 체계가 노후화돼 중량이 크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수준은 현대로템에 따르면 KPL의 정면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양컴텍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 장갑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E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PL은 K에 적용된 레이저, 위협경 보장치와 다영역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과 함께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거의 표준형 방어 장비가 되면서 현대로템이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KPL가 생산될 쯤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PL이 사용할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블린이나 형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앞으로 국산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S&T 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K는 물론 KPL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S&T 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 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 중공업은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를 통과하면서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K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번 DX코리아에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국산 차세대 전차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는 정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 포탑,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의 주포보다 큰 130포를 장착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또한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하는데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35년 이후 K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K가 세대 교체되더라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비밀병기인 차세대 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디펜스 언드 시큐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D&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D&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투 수상정, 2만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체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D&S에는 전 세계 신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 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D&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댓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 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자막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 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불요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보고 3배치2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자망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붙이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 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톤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쿼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슬리서치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보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은 노후화된 T-45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신형 고등 훈련기는 물론 전술 입문기 대체 사업까지 200여 대가 넘는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4월 16일 로키드 마틴이 항모 함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한 T-50의 파생형,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훈련기인 FA50의 파생형 TF-50N에 큰 기대를 걸고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자는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일까요? 오늘은 로키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이 밝힌 고등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는 플레어리스 착함 시 시야를 유지하면서 3도 경사면을 목표로 고정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하며 610회의 미점등 착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83M 30M 폭의 활주로 해서 제어력을 유지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마 0.97.33찌의 지속 하중 계수 4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고등 훈련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해볼만 하다고 본 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경쟁사의 허점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 훈련기 수주전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패배한 이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걸 망설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미 의회가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따낸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급기야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로키드 마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라시안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유라시안 타임스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TF-50N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기동 가상현실 워게임 통합훈련 그리고 증강현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무 시스템을 결함시킨 TF-50N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공대공, 공대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TF-50N이 F-35로부터 유래된 항전 장비 및 조종석 구조를, 그리고 TF-50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TF-50N을 단순히
신규 조종사들의 전투 입문용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고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KAI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훈련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KAI의 FA-50이 이미 세계 시장에 수출돼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T-50 계열 전투기들의 명성이 높아진 지금 T-50의 해군 파생형 훈련기라 할 수 있는 TF-50N을 통해 미 해군의 전술대체 항공기 프로그램을 따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훈련기 제품군들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250대 이상의 T-50 계열 전투기들이 운용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T-50과 FA-50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약 120대의 T-50 FA-50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잉의 T-7A는 호주 왕립공군, 세르비아 공군, 브라질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를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록히드 마틴은 왜 한국 KAI의 훈련기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전술기 대체 프로그램에 뛰어들려 한 것일까요?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 즉 TSA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새내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하엔드 전투기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초보에게 아주 비싼 전투기를 훈련 없이 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적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함대 교체 비행대대를 위한 편대 선두 항공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됩니다. 즉, 미 해군이 요구하는 전술대체 항공기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조종사들이 운용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최전방 공군 부대에서 작전 훈련 부대 훈련을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보잉과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인 T-7AJ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T-50 훈련기로 미 해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국 KAI가 난감해졌다.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밀고 있는 TF-50N은 항모에서 사용하는 해군형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 보잉이 개발하는 T-7AJ는 공군형 기체입니다. 항모에서 이륙과 착륙을 해야 하는 해군형 기체는 공군형 기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해군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 조종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잡으려는 보잉의 T-7은 공군형 기체로 개발되는 기체이며 가벼운 기체입니다. 더구나 보잉이 해군형 T-7N에 대한 개발에 나서려면 빨라도 2028년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발등이 불이 미 공군에 2028년까지 공군 훈련기 T-7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구성에서도 무장탑 재량에서도 보잉의 T-7A는 한국 KAI와 록히드 마틴이 만들려는 훈련기인 TF-50N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록히드 마틴은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보잉과 공군 훈련기 T-7A 개발에 나선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 곧바로 뛰어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KAI와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이 만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수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TF-50N을 요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F-35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는 등 한국 방산의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오던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F-35에 적용된 첨단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간단한 정비만 허용하고 창정비는 동아시아 허브 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창정비를 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일본 군사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했는데 이 뉴스에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140여 대나 계약했고 그보다 더 비싼 F-35B는 40여 대, 도합 180여 대나 산 일본이 추가 주문 20대를 합해도 겨우 60대에 불과한 F-35를 도입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창정비 권한을 따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했고 빠른 군비 확장을 원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빠른 방산 무기 생산 능력이 커다란 의지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해시태그 한국이 2027년부터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기사는 한국 언론들만 대서특필했지.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언론에도 이렇게 한국이 창정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KAI가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의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두 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 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OQ의 차세대 L 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사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사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00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사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첨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J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